아하. 국가라는 조직은 참 아름답지만 우리를 많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 태생 자체가 전쟁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 국가는 만들어지죠. 부족과 시족 이런 사회에서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고 한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해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왕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험한 건 전쟁의 도구가 되고 국가만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별것 아닌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욕심으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평화로운 전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앞에 정의를 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달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의 실현이고 사실은 아주 작은 자기 자리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짙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도 전쟁을 필수로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것들이 사라져야만 공황을 겪지 않고 만약에 생산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대공황을 겪습니다.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다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요인들은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다. 그럼 국가에 뭐가 필요하겠냐? 그렇게 묻는다면 종교가 필요합니다. 국경을 돌파하고 국경을 넘어서서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평화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전쟁은 악 중에 가장 큰 악입니다. 어떤 것들을 앞에 단다 해도 전쟁은 악입니다.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전쟁은 명분 자체도 잘 없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 이제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1000명만 사상자가 날까요? 수 없는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수 없는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은 한 사람만의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이 죽습니다. 그의 친지들이 죽습니다. 그 친구들 안에 트라우마와 그 친구들 안에 분노가 가슴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안고 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한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폭탄을 하나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 그냥 뭐 전쟁이지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한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군대에 보낸 그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제일 나쁜, 제일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3월 1일이라는 건 그 제국주의에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겠다는 그 제국들에 저항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자주권을 돌라고 얘기한 날입니다. 그것도 폭력을 통해 만들어진 제국에 의해서 비폭력적으로 태극기 하나 들고 총 하나 든 사람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반제국주의적 결성입니다. 평화와 민주를 달라고 외친 외침입니다. 조선을 독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 독립하자 했는데 독립을 시키면 어떤 독립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민주국가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왕조에 있던 사람이 다시 왕조로 되돌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이 독립을 하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시 왕조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세계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나오죠. 세계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국을 만들자. 이건 혁명입니다. 왕국에서 민국을 만들자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독립한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민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주적 국민이라는 겁니다. 주권제민입니다. 여러분, 이게 환상과 같은 거죠. 주권제민. 3.1운동을 일으킬 때만 해도 여러분은 지금 주권제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만 해도 주권제민? 그럼 이건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이죠. 주권제민이라는 게 민주입니다. 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제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에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과 민은 다릅니다. 민은 하층 백성들, 다스려야 할 사람들, 교화시켜야 할 사람들. 인은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제민, 이거는 혁명적 구조입니다. 1919년 4월에 3.1운동이 끝나고 바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헌장 제1조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3.1운동을 일으키거나 3.1운동의 주체 세력들이 이제 상해로 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감동이죠, 감동이죠.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왕국이 아니라 민국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했습니다. 우리 그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민주주의란 말도 여기에서 왔습니다. 데모스 크라토스잖아요. 그 민중 권력이라는 겁니다.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거야. 왕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귀족이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야.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거야. 그런 겁니다. 여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행했죠.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아고라라 그래요. 광장에 모였어. 광장에 모여서 막 서로를 토론하고 서로 얘기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야, 이 시대에 이런 제도를 가졌다는 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이라 해봐야 10%, 15%입니다. 여자들은 안 돼요. 노예들도 안 돼요. 종들도 안 돼요. 그냥 시민들만이 가지는 민주였습니다. 그리고 추첨하고 돌아가면서 막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기술을 배우려고 소피스트들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얘기하는 방식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주 자체의 약점인데 민주 자체의 약점은 그 초월에 대한 제거입니다. 초월에 대한 제거. 다른 말로 하면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립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 민주 정체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인간 소크라테스를 제거해버립니다. 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대중이 갖고 있는 의식이 초월적 의식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잘난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민주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야. 그가 전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사회를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순수 예술이 대중 예술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은 이거 예술 재미없다고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이 떨어지죠. 제 얘기 아닙니다. 플라톤 얘기입니다. 수준이 점점 떨어지죠.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민주주의는 인디안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어떤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로쿼이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꼭 미국의 연방제와 비슷합니다. 6개의 연방이 주성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연합제로 형성했습니다. 이 미국하고 똑같잖아요. 공동사안은 연합평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재밌는 건 이들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얘기해서 만장일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장일치는 수준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만장일치가 하나의 제도라고 여기지만 우리 교회에 가끔씩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수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장일치는 모두 다가 같은 생각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세가 정해지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얘기하고는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만장일치 수준입니다. 인디안들이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인디안의 원로가 시족의 여성이 추장을 임명하거나 부적절하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여성 원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되게 소중한 건데 재산 개념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였습니다. 인디안들이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이제 정말 정신력이 떨어져서 미국에게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이야말로 나는 핏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안들에 대한 학살에 대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인디안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인디안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책들과 논문들이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이런 데서 찾지 않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정말로 완성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예수에게서 찾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귀족들을 위해서 모두가 존재하는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요즘은 민주가 아름답다는 걸 압니다. 민주의 근원이 기원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가장 높은 자가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천자들이 해야 될 하늘의 아들들, 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거야. 그럼 대통령은 백성들의 머슴이야. 이게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늘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 있어. 대통령은 우리를 섬기는 자야.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 없는 자의 발밑에 있어. 그것으로 지배할 수 없어. 돈이 있는 자도 돈으로 타자를 섬기는 거야. 그것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자리, 그 자리를 엑스시아라 부릅니다. 대통령 자리, 그 권위, 내 선생, 아버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타자,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민주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나 지금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는 교회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극복합시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민주주의는 초월자를 제거했다는 거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큰 약점입니다. 가운데만 남아 있습니다. 뛰어난 자들은 다 제거합니다. 집단의식 바깥에 있는 전위적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배를 좀 우리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작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더 축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를 가지고 세상에 나눕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은 떨어지게 되는, 삭제되게 되는 겁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를 삭제합니다. 똑같은 말로 한 표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로 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실행합니다. 아, 이 사람 살면 우리가 부자로 만들어 주겠대. 이 사람도 알면 더 좋은 국가로.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사랑이 많은 나라를 만듭시다. 아니면 신념. 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난 신념입니다. 이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느냐. 여기에 표를 찍는 겁니다. 누가 더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이런 것에 표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조직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직과 조직은 서로 믿지 못하게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을 추구한 거죠. 가장 이상을 추구한 제도가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한다면 예배 공동체가 친교 공동체를 믿지 못해. 서로 상호 견제, 서로 돕는 게 아니라 아니 정부예요, 정부. 정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조직과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기독교가 해내야죠. 너희들은 한 몸이야. 한 지체야. 한 지체가 경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사회라는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제도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연방제 같은 곳이 그런 겁니다. 연합제 같은 것이 그럽니다. 자치를 둬버리는 거죠. 조직을 작게 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제가 뭔 대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가 근대의 정신과 부딪혀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근대에서는 신을 떠나보냅니다. 인간이 이 조직과 제도를 장악하고 인간의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라는 건 대의 정치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 한 표를 줘서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 권리의 핵심은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그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데카르트 얘기로, 아니, 소크라테스 얘기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를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하나씩 모아서 엄청난 돈을 모아줬어. 그러면 그 돈을 그 사람은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부가, 절대 권력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욕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머리가 있고 배가 욕구 있는데 욕구를 제한할 수 있는 가슴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구를 제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권력이 집중되어도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집중되어도 이 돈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욕망은 종교만이 다룹니다. 너 욕심내지 마. 네가 높아졌다고 높아지면 안 돼. 너 낮춰져야 돼. 종교가 사라진 민주주의. 점점 종교의 영향력이 떠나버린 민주주의에 대해서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축척이 강제법칙입니다. 자본도 축척이 강제법칙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단히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비틀대면서 가고 위태롭고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독재로 흐를 수 있고 언제나 욕구로 흐를 수 있고 언제나 초월을 삭제해버릴 수 있고 언제나 수준이 떨어져 버릴 수 있고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민주주의를 닮아야지 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최대의 걸림돌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민이 주인이 되는 것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실현해야 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에 있어서 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권력을 우리는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왕조에서 민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왕국이 어떻게 민국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얼마 안 있어요.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하이라키가 분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100년 전쯤, 아니 200년까지 150년 전쯤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세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행했습니다. 근데 봐봐요. 백성이 주인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어. 그러면 민주가 되겠습니까? 민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의 명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약점이 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 정치 권력을 우리가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권력을 백성들이 가지는 게 앞으로의 길일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길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 권력의 해체보다 경제 권력의 해체는 훨씬 더 쉽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그들을 해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정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슈퍼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피터 텔 같은 사람이나 알트만 같은 사람이나 머스크 같은 사람이나, 아유, 일론 머스크는 너무 저쪽으로 나가버리니까 뭐 다루기도 싫지만, 피터 틸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술 엘리트주의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기술자들이에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배했고 땅이 많고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한국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 다 법했고요. 국회의원들 중에 법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문제죠. 대의할 사람이 우리 대의기관이 대의를 하지 않아. 그냥 자기들 일을 해. 막 아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약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술을 다루던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 종교적 소양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리고 그들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미 지배당하고 있고, 미국 정계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AI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AI 주권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틸 정도가 되면 엘리트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여기 엘리트는 누굴까요? 기술 엘리트죠. 빅테크들이죠. 샘 알트만 같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AI로 인해 경제적 변화가 오면 기본소득을 사회에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 인문학적 소견이 없는 거죠. 뭐냐면, 인간이 노동할 필요가 없겠다. 인간이 노동할 필요가 없겠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돈 벌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AI와 로봇이 결합하면 이제는 우리가 노동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노동한 사람, 노동에서부터 그들이 벌어들인, 로봇이 일하고 AI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각자의 기본 수당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통에 동공 이렇게 되면, 이게 인간인가 판명되면 돈이 턱 나오는 거예요.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 합니다. 엘리트들을 데리고 화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시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본소득입니다. 인간들은 노동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몰라요. 인간이 노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것도 몰라요. 관계성 속에, 마이크는 관계성 속에서만 자기 존재가 확인된다는 것도 몰라요. 인간이 먹여 살려주면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이 사람들이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룰라, 이런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세상에 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재명도 어느 정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국의 초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을 얘기합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성령이 와서 이런 세계를 만들었다면 이 세계가 좋은 세계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너무 기쁜 세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들이 내가 무엇을 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경제적 민주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밭가 있는 자는 밭을 팔아 그것을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더라. 사람이 번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 주더라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사회이겠습니까?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쓰고 가난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굶어도 관계없다.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민주 없이 정치적 민주만으로 민주를 이룰 수는 있겠습니까?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질문같이 듣겠지만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땅을 가졌을 때도 네 땅이 아니다. 땅이 어떻게 자기 주인이야? 하늘의 주인이 있다니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지배되어 있어서 우리의 하늘이 있지. 이렇게 여길 뿐이지. 하늘이 어떻게 주인이 있습니까? 땅이 어떻게 주인이 있어요? 그것을 판 후에도 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마음,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것이 없죠. 공기도 하나님께 주신 것,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재능도 하나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세대면 우리가 삽니까? 3일의 기념이 3일에게 은혜 받은 게 없습니까? 한강의 말대로 과거가 현재를 살렸죠. 우리는 과거의 그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이 옷을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었습니까? 모두 다가 얻어 산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그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늘이 주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새로운 3.1운동을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경제민주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경제민주를 하겠다는 게 은행이고 식탁이고 특히 요즘 째다카였습니다. 째다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없게 만들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만들자. 새로운 빛이 되십시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먼저 당겨오십시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져오십시다. 가장 큰 약점인 경제와 민주가 어우러져 민주를 이루는, 정치와 경제가 어우러져 민주를 이루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째다카 10,000원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세계의 빛을 위해서. 단 10,000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수용하고 그렇게 위험을 수용하고 그렇게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